1939년 9월에 전쟁이 시작되어 독일 사단들이 국경을 짓밟는 동안 전선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통제를 확립해야 할 곳에는 항상 있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다녔는데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모든 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참호 속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령 지역에서 모든 것이 계속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포로 이송부터 수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명령 실행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발칸 반도든 동부든 북부든 서부든 점령된 대륙 전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5월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 중 상당수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는 민간인과 섞였고 다른 일부는 국경을 넘었으며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도피했고 소수는 수십 년 후에도 아무도 손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끝났는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탈출했다면 그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였을까요? 나치 친위대, 충격 집단에서 절멸 기계로. 한 줌의 무장한 남자들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명령에 따를 줄밖에 몰랐습니다. 1923년 독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약 20명의 남자들이 히틀러를 어디에서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개인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소대라고 불렀고 그들이 한 일은 그에게 대드는 사람을 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눈에 띄는 옷을 입었으며 존경보다는 두려움을 추구했습니다. 뮌헨에서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히틀러는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1925년에 석방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깡패 집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SS라는 더 진지한 이름을 붙여주고 당을 위한 엘리트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힘러가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SA가 시끄럽고 무식하게 행동하는 동안 SS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힘러는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조직했고 짧은 시간 안에 히틀러가 그들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1934년에 그들은 SA 지도자의 가상의 배신을 이용하여 이른바 장검의 밤에 그들을 숙청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내부 숙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SS는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정원을 얻었습니다. 힘러는 위압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꼼하고 강박적이며 냉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종 순수성과 질서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SS는 단순한 무장단체에서 전체 통제의 기구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부터 강제 수용소까지 통제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더 야심차고 공격적인 하이드리히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파이 및 감시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원하는 것을 행간에서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른바 최종 해결책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지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이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두려운 부분인 게슈타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일반 시민들이 이웃을 고발했기 때문에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단지 두려움이나 광신 때문에. 그래서 SS는 큰 조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절반이 다른 절반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모든 것을 조직하여 수백만 명을 내부적인 스캔들처럼 보이지 않게 제거했습니다. 그는 1942년에 사망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는 방법, 목록, 그리고 훈련된 인력을 남겼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많은 일들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과정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SS는 더 이상 하나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부가 있었습니다. 행정관, 정보원, 수용소 관리자, 그리고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장 부대인 무장 SS는 평행 군대처럼 스스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떤 범죄 집단과 마찬가지로 학살, 약탈, 탄압에 참여했습니다. 힘러는 계속 지휘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개입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보고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각 수용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죄수들의 수, 도착하는 열차의 수, 사용된 총알의 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물류였습니다. 수용소에서 경비원들은 특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희생자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감시했던 사람들, 모두 같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매뉴얼, 일상, 그리고 명확한 명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지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해골 휘장을 단 부대인 토텐코프는 가장 혹독한 수용소를 운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처형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무실의 관료들도 SS였습니다. 그들은 운송, 도난당한 재산, 재산 재분배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이고 어떤 이들은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기계에 기여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충성이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복종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SS의 모든 구성원은 주저없이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주저한다면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기능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연합군이 지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자 나치 지도자들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힘러는 비밀리에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외국 외교관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접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정권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에서 멸시받는 배신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수용소는 대피되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강제 행군 중에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적군이 도착하기 전에 살해되었습니다. 파일은 지워지고 증거는 불태워졌습니다. 책임자들은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SS 대원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민간인으로 변장하고 난민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일부는 위조 서류를 사용했고 일부는 수도원에 피신했으며 일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부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항복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SS는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지도자들만 재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단에 속하는 것은 집단 범죄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바꾸고 신원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곳에서 공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후에야 비로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았습니다. 개인 경호대에서 시작된 조직은 억압, 감시, 그리고 죽음의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구성원들 중 많은 이들은 단순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클라우스 바비, 살육을 멈추지 않은 도살자. 전쟁이 끝났을 때 클라우스 바비는 체포되거나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와 함께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연합국 점령 지역들 사이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그를 공산주의 그룹에 대한 작전에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 없이 그를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편입시켰습니다. 1947년부터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름을 알려주고 접촉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리옹에서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를 찾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그를 보물처럼 보호했습니다. 1951년 독일 성직자들과 이탈리아의 비밀 루트의 도움으로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제노아에서 그는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는 볼리비아에 정착했고
다른 이름, 다른 삶, 다른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클라우스 알트만 사업가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서류, 회사, 그리고 제복 입은 친구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군사정부가 그를 부를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탄압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작전을 조직하고 테러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미 필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숨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는 오고 가며 돈을 움직이고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항상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펠트 부부가 1972년에 그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증거,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프랑스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더러운 정치를 했습니다. 1980년에는 가르시아 메사 쿠데타를 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그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압력을 가했고 그는 비행기에 바로 태워졌습니다. 그는 재판 없이 보내졌습니다. 그는 죄수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감방에 넣고 사건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 문서,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날짜, 장소, 비명, 기차들이었습니다. 명령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자녀들, 생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는 기술적인 문제로 절차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7월에 그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였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병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4년을 버텼습니다. 1991년에 그는 홀로 감시받으며 장례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아리베르트 하임, 사라진 의사. 1941년에 그는 마우트하우젠의 의사라는 직함으로 배치되었지만 그가 한 일은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주사기를 준비하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학 물질을 실험하고 아무도 재우지 않은 채 시체를 해부하고 반응, 시간,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숫자를 읽고 다음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27살이었고 빈에서 공부한 후 S에 입대하여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집시, 정치범 등 누구에게나 실험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소련 전선이 다가오자 그는 제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우트하우젠은 폐쇄되었고 서류는 불태워졌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속 떠돌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구금되었고 본명을 사용했으며 풀려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덴바덴으로 가서 진료소를 열고 부자들을 치료하며 비타민을 처방하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집, 차, 편안한 삶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생존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식별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팔고 계좌를 비우고 사라졌습니다.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위조 여권과 새로운 이름 타렉 후세인 파리드. 그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말했고 모스크에 가고 꾸란을 읽었습니다. 그는 많이 움직였고 편지를 쓰지 않았고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 살았고 길거리에서 식사했으며 집을 자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가져온 물건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에 있던 전직 나치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 연락망이 있었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독일에서 가짜 이름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진도 방문도 없이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아보면 다시 사라졌습니다. 독일은 계속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포스터에 있었고 현상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런 도망자들을 고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 대신 진찰을 해주었습니다. 1980년대에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가 아팠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공립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집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짜 이름으로 묻혔습니다. 아무도 독일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 2명만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2009년에 한 기자가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는 증인, 문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의료 데이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법부는 확인했습니다. 하임은 1992년에 카이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결코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도망자로 골목길에 숨어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같은 과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제프 맹겔레,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세 나라를 건넌 자. 전쟁이 끝난 후 요제프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떠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퇴하는 독일군 사이에 섞였습니다. 그는 서독으로 가서 본명을 사용하여 숨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금운덴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일반 사병처럼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농장에서 음식 대신 일했습니다. 그는 자주 거처를 옮겼습니다. 1949년에 옛 지인들의 도움으로 적십자가 발행한 위조 여권을 얻었습니다. 문서에는 헬무트 그레고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아르헨티나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제노아에서 노스킹이라는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박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는 전직 나치들의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지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직업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농업기계회사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1951년에 그는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요제프 맹겔레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그는 사무실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촌에 제품을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집을 샀습니다. 그는 여행했습니다. 그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는 숨지 않고 맹겔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956년에 그는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독일로 여행했습니다. 목적은 가족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제없이 출입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를 오슈비츠와 연결했습니다. 당국은 그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맹겔레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산을 팔고 회사를 폐쇄하고 파라과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명으로 파라과이 서류를 얻었습니다. 독재자 스트로스너는 돈을 내는 사람에게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맹겔레는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길을 걸었습니다. 1960년에 이스라엘 요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했습니다. 맹겔레는 빠르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브라질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는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인들의 농장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상파울루 근처의 세라 네그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공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가족이 보내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항상 시골 지역에서였습니다. 그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그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더라도 동행했습니다.
1970년에 그는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976년에 브라질 경찰이 그를 거의 찾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전직 나치와 관련된 재산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979년에 그는 베르티오가 해변에서 수영하러 갔습니다. 그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를 끌어냈지만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빌린 이름인 볼프강 게르하르트로 묻혔습니다. 몇 년 후 익명의 정보원이 알렸습니다. 그는 그 시체가 맹겔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5년에 국제위원회가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뼈를 의료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을 분석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유전자 검사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잡히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는 세 나라에서 지원 네트워크, 그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실제 여권, 가짜 또는 진짜 이름, 독일에서 송금된 돈, 그리고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였습니다. 그는 결코 지하에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터널이나 벙커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연락망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의 성은 편지, 계좌, 문서, 심지어 크리스마스 인사에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발터 라우프, 시리아에서 활동했던 가스 기술자. 1945년 이후 발터 라우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동식 가스 트럭이라는 정권의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살인 기계 중 하나를 설계했던 그는 위조 신분과 비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는 수천 명의 도망자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그는 SS의 일원이었고 계급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라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후 몇 년 동안 그는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여러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합군에 의해 수배되었지만 즉시 추적하기에는 너무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1948년에 그는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많은 나치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수도원, 종교 선교회, 동조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지나가는 비밀 루트와 연결되었습니다. 제노아에서 그는 남아메리카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의 초기 목적지는 에콰도르였지만 곧 칠레에 정착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라우프는 기업가로 가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얻고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교육받고 조용하고 꼼꼼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국제무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관리하고 유럽인들과 협상하고 외교관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고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그의 본명은 비밀정보기관의 내부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독에서는 여전히 풀려있는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라는 압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우프는 일부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인들도 그를 수배했습니다. 그가 죄수들을 가두고 엔진가스로 질식시킨 트럭을 설계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휴대 가능하고 빠르고 조용한 처형이었습니다. 그가 시스템을 고안하고 동부에서의 사용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라우프는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그는 중동으로 갔습니다. 시리아는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정권은 그를 고문으로 원했습니다. 그는 방첩 경험이 있었고 탄압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경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는 보안군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가르치고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공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들만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낮게 말하는 복도에서 그의 독일어 악센트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동안 그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에 정착한
다른 나치 도망자들과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잘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사업에 종사했고 일부는 군사 문제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돕고 연결을 제공했습니다. 라우프는 여러 그룹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술적 지식은 그를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그의 이름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조사가 그의 행방을 지적했습니다. 독일이 그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그를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름의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무시되었습니다. 라우프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을 적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칠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바뀌었고 나라는 이제 독재 정권에 있었고 정보기관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우프는 자신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외부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는 감시, 추적, 반대자 제거 문제에 협력했습니다. 그는 공식 명단에 없었지만 여러 증인들이 그를 주요 회의에서 보았습니다. 일부는 그를 반란을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한 생각을 가진 진지한 외국인으로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모사드는 아이히만을 잡았을 때처럼 그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고 라우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독일 대사관도 관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그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편지, 사설, 시위가 있었습니다. 스캔들은 커졌습니다. 마침내 1980년대 칠레에서 그의 송환을 평가하기 위한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기술적인 문제로 막혔습니다. 그들은 범죄가 소멸시효가 지났고 칠레법이 그의 재판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긴 심리 끝에 법원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라우프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티아고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다른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외롭고 친구가 많지 않은 늙은 외국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4년에 자연사했습니다. 공개적인 의식은 없었습니다.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나치 절멸의 기술적 두뇌 중 한 명이 조용히 사라졌을 뿐입니다. 발터 라우프는 지구 반대편을 가로질러 여러 정권과 협력했으며 모든 체포 시도를 피했습니다. SS 장교 시절부터 라틴 아메리카 독재 정권과 아랍 정부에 대한 자문까지 그는 아무도 그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하면서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결코 후회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있고 유용하며 위험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프란츠 슈탕글, 학살행 열차를 지휘하고 죄수복을 입고 죽음을 맞이한 자. 그는 1908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경찰관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고 상황에 잘 적응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당에 입당했고 나중에 SS에 합류했습니다. 1940년에 그는 안락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진료소로 위장한 센터를 감독하고 시설을 돌아다니며 명단을 확인하고 직원을 점검했습니다.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눈 아래에서 진행되었고 그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고 서명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이미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1942년에 그는 소비보르 소장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차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기차는 가득 실려 도착했고 사람들이 내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는지 모든 움직임이 측정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객차가 열리는 순간부터 가스실이 닫히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손에 시계를 들고 머리에는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직책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진하여 트래블링카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규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자주, 더 빠르게. 매일 수천 명이 도착했고 그의 임무는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표, 숫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대 근무를 조정하고 하차를 조직하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감독했습니다. 그는 도착, 조정, 회전을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일일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주변에서 작동했습니다. 가스실은 그곳에 있었고 작동 중이었지만 그것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가 살아있게 유지한 구조였습니다. 그는 기어를 지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래블링카 반란 이후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보내져 제국 경찰과 함께 일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다가오자 그는 제복을 벗고 서류를 위조하여 오스트리아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리아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나치를 빼내는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제노바에서 그는 새로운 서류를 받고 브라질로 배를 탔습니다. 그는 섬유 기술자라고 말하며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파울루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찾고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는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고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독일인 사회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공장과 집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누군가 그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서가 나타나고 데이터가 교차 확인되었고 증인들이 그를 식별했습니다. 1967년에 그의 행방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를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집에서 체포하여 뒤셀도르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감방에 넣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명, 보고서, 호송대 목록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흰 제복 플랫폼을 걷는 모습, 그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었고 조직했으며 명령은 위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들은 그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조절하고 입구를 지시하고 출구를 조직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특별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고립되어 머물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말을 적게 했습니다. 기자 기타 세레니는 그를 여러 번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시간표, 흐름, 일상. 그는 그것을 감정 없이, 이탈 없이 평범한 일처럼 묘사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1971년에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카메라, 미사,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그의 본명으로 묻혔습니다. 묘비도 알림도 없이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은 채 땅속에 묻혔고 아무도 다시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스타프 바그너, 브라질에서 살았던 소비보르의 인물. 1945년 구스타프 바그너는 수천 명이 끊임없이 학살당한 절멸 수용소인 소비보르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징역하면서 그는 군복을 벗고 도망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를 거쳐 시골 지역을 가로질렀고 항상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947년에 그는 급습으로 체포되어 영국군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몇 달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이라고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혼란과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오스트리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조수로 일했고 새로운 서류를 얻었으며 작은 서클에서 활동했습니다. 1950년에는 이미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나치를 대륙에서 빼내는 조직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의 도움, 난민 사무소 내의 연락처, 준비된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퀸터 맨델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제노아에서 출발하는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는 그해 상파울루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렸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고정된 직업, 월급, 그리고 정해진 일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분을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고 큰 모임을 피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네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악센트에 대해 물으면 그는 유럽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있었지만 딱 적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 때문에 다른 도시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의무가 아닌 한 서류를 보여주는 것을 항상 피했습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브라질 기록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직 나치들이 그를 알아보았지만 침묵했습니다. 브라질에는 크지는 않지만 활발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연락처를 공유하고 누군가 공영에 처하면 도왔습니다. 바그너는 그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존경받았습니다. 1970년대 말 유럽 언론에 전범 명단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소비보르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수년 전에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 목소리, 수용소에서 그가 한 일 등 자세하게 그를 묘사했습니다. 1978년 나치 사냥꾼 그룹이 그를 상파울루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경찰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당국이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을 비교하고 대사관과 확인했습니다. 그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문들은 브라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소비보르의 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처형을 감독하고 희생자들을 선택했으며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여주고 증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편 바그너는 일반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미 나이가 많고 수십 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사법 절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거주한 외국인의 송환을 제한하는 브라질 법률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거의 30년 동안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파일을 검토하고 오스트리아 정부 문서를 참고하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매주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얽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바그너는 계속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계속 압력을 가했지만 사법 시스템은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1979년에 사건의 주심 판사는 송환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그에게 인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언론은 그를 인터뷰하려고 찾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빵을 사러 나갔습니다. 때때로 그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언론이나 법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980년에 한 독일 기자가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바그너는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일부였고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981년에 경찰은 그의 집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칼이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칼로 찔렀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믿었고 다른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없었습니다. 의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파일은 보관되었습니다. 소비보르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발견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게르하르트 보네, 자유롭게 활보했던 안락사 법률가. 나치 정권 초기 게르하르트 보네는 내무부의 서류 도장, 행정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직책과 사무실이 있었고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액션 T4 관련 서류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 정당성을 작성하고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법적 형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는 누가 죽을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책임졌습니다. 그는 이송, 허가, 승인, 의료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진료소로 가야 하는지, 사망이 어떻게 보고되는지, 어떤 의사가 어떤 문서에 서명하는지를 조직하는 전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이를 조율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름, 나이, 진단이 적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1941년에 교회의 항의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다른 이름으로 덜 형식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책으로 옮겨졌지만 시스템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관료 체계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독일에 진입하고 제3제국이 폐허가 되자 보네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숨어 지냈고 위조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기 체포자 명단에 나타나지 않았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도망치는 10,000명 중 한 명으로 위장했습니다. 1949년 상황이 좀 더 진정되자 그는 나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많은 전직 나치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많은 것을 묻지 않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얻고 아파트를 빌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연결망이 있는 독일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문제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지 않고 군복도 입지 않고 과거도 없이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독에서는 사법부가 주요 인물, 사령관 고위급 인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료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부 조사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보네는 T4의 법적 구조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국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가 그곳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외교적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네는 196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 그의 상황이 검토되었습니다. 독일은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서류들은 이 사무실에서 저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절차는 느렸습니다. 법적 수단, 항소, 기술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계속해서 살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변호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964년 많은 법적 논쟁 끝에 그는 독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경호원과 함께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법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재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내무부 내에서의 그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T 프로그램의 서류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서명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힘을 잃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날짜, 책임 수준, 정확한 기능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기술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진료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인처럼 관료를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번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증인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압력도 작용했습니다. 1968년에 판사들은 사건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유죄로 선고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무죄로 선고하지 않았지만 유죄로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는 호의도, 처벌도, 고통도 없이 법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집과 연금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했던 모든 일에 대해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독일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죽었습니다. 게르하르트 보네는 사무실에서 범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고 명령을 외치지 않았으며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스 밸브를 열 때 그는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수년 동안 멀리 살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알로이스 브루너, 시리아에서 암살자들을 훈련시킨 자.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어디로 탈출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의 오른팔이었던 알로이스 브루너는 다른 이들이 여전히 베를린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그리스에서 일했으며 그 모든 곳에서 했던 일은 같았습니다. 명단을 옮기고 기차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1943년부터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모든 것이 직접적이고 빨랐습니다. 연합군이 통제권을 잡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류를 바꾸고 태울 것을 태우고 난민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눈에 띄지 않고 적게 움직이며 어떤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동맹국 파일에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도 곧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쳐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곳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혼란 속에서 숨을 수 있는 인도주의 단체의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제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독일인이었고 다른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그러한 네트워크에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서류를 구해주고 가짜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었으며 여행을 계속할 연락처 정보를 주었습니다. 목적지는 중동이었습니다. 출발지는 제노아 항구였습니다. 그는 시리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나라는 나치를 찾기 위해 서방과 협력할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또한 통제 조직 또는 훈련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브루너는 딱 맞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많이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자신을 오스트리아인이라고 말했으며 행정기술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마스쿠스에 정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정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권의 비밀 서비스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신문하는 방법,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저항단체를 해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 시절에 배웠던 모든 것을 그는 이제 다른 독재 정권에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다지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건물에 살았고 이웃이 있었고 쇼핑을 하러 나갔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정부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그의 송환을 요청하려고 시도했지만 시리아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에게 브루너는 범죄자가 아니라 유용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려던 기자들은 모호한 답변, 확인되지 않는 보고서, 공식적인 침묵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나치 사냥꾼들은 그가 살아있다고, 그를 보았다고, 심지어 그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당국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보낸 편지 폭탄 한 폭탄은 그의 손가락 몇 개와 시력 일부를 잃게 했습니다. 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같은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고 나라를 바꾸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다마스쿠스에서 그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외교관, 정보요원, 기자들은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대사관은 그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압력을 가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진술은 파일에 쌓였고 법적 요청은 분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압력이 더해져 그를 다시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단서를 가지고 도착할 때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가 입원했다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이송되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확인된 사진은 1980년대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사드는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지만 현지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럽 언론은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방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출입이 제한된 국영보안 건물에 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신분 변경, 야간 이송, 그리고 어떤 재판에서도 그를 살려두고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한 작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질병 때문이라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기자들은 추적당하고 신문당한 후 추방당했습니다. 새로운 사진도 증인도 의료 문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문만 있었습니다. 2010년에 시리아 탈영병의 보고서는 브루너가 수년 전에 사망했으며 다른 이름으로 다마스쿠스 묘지에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명확한 사망 날짜, 공식 사망 증명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은 없습니다. 알려진 것은 그가 40년 이상 그곳에서 단 한 번의 재판도 받지 않고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죽었고 그를 이용하다가 영원히 침묵시킨 정권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Conclusion. 정권이 무너지고 연합군이 도시를 점령하자 수천 명의 SS 대원들이 풀려났습니다. 일부는 옷을 버리고 머리를 깎은 후 민간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정해진 경로, 준비된 서류, 안전한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고 이름을 바꾸고 필요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여러 명이 난민이나 부상당한 군인들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일부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머물면서 작은 마을에 정착하고 지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묻지 않는 나라, 즉 남아메리카, 시리아, 이집트, 스페인으로 도망쳤습니다. 일부는 종교적 도움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옛 전우들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문받고 감금되었으며 일부는 재판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소수는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침묵하고 위장했습니다. 일부는 동네 의사, 영사관 직원,
보안 자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쿠데타에 가담하고 비밀 경찰을 훈련시키고 같은 손으로 네트워크를 움직였지만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름들은 쌓여갔습니다. 검사들은 파일을 검토하고 기자들은 단서를 찾고 생존자들은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부는 공항, 집, 진료소 또는 가족 파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개 재판과 비명, 증인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명령을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일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다른 이들은 개인 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감방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보호를 받았고 다른 이들은 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이름이 새겨진 묘비, 위조된 증명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일부는 당국의 지원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이웃들의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경호원으로 시작하여 무장 세력이 되었고 결국 조립 라인처럼 작동하는 절멸 시스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모두 같은 지휘에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지 복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신도, 기회주의자, 기술자, 가학증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옷, 다른 서류를 가지고 일부는 TV에 나왔지만 다른 이들은 사진 한 장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 8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열려있는 파일, 신원 미상의 무덤, 흩어진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름과 유해는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한 명마다 결코 나타나지 않은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일부는 잘못된 이름으로 묻혔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녀를 남겼습니다. 재판받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평화롭게 살았던 이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들은 셀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재판도 유죄 판결도 없이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잘 살았을까요?